어르신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가시죠? 산책 좀 하려고요. 안 됩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시면 감기 걸려요. 가뜩이나 나이 드셔서 면역력도 약하신데. 그러다 진짜 감기 걸리시면 그쪽도 손해고 저희도 손해예요. 저희가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챙겨요. 그쪽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아플 때 제대로 봐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요. 저희는 모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내가 내 돈 내서 요양원 들어왔는데 왜 저희를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잘 따라주시지 않는 건 그쪽이잖아요. 뭐라고요? 그쪽. 저는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 저한테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행복하기 위해 들어간 요양원에서 직원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어르신인데요. 오늘은 박영길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길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8입니다. 제가 제 사연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줄은 전혀 몰랐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 일입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소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산책을 하고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샤워를 하는데 거울을 보니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가 서 있더군요. 그걸 보면서 시간이 점점 빠르게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려고, 그리고 남들에게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염색도 하고, 옷도 차려입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아무리 해도 가려지지 않더군요. 지난 날도 떠올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말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죠. 일을 열심히 했고, 아내와 함께 자식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들 2명과 딸 1명 모두 대학을 보내고 집도 사고요. 뻔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죠. 가족은 저에게 너무나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커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군인이 되었고, 둘째 딸은 방송국 PD가 되었으며, 막내 아들은 어려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리사가 되었죠.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랑스러웠고 남 부러울 것 없었죠. 손주들이 태어난 날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할아버지가 된 날이었죠. 웃음이 가득했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이었죠. 저는 이 행복이 평생토록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날까지만 해도 말이죠. 인생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면도를 하고 동네 친구들과 장기를 두러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 저랑 이혼해줘요.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요. 와, 그게 무슨 말이야? 아침부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난리야.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이고요. 진심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제발요, 여보. 여보가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저에게 참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근데 왜? 도대체 왜?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도 알죠?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았잖아요. 애들 키우랴 등골 빠지게 고생하고 살면서 저는 제 인생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라도 남은 제 인생 색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나랑 같이 하면 되잖아.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힘들겠죠. 하지만 안 돼요. 혼자여야 해요. 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미 다른 집도 알아봤어요. 여보, 제 인생 마지막 부탁이에요. 들어줄 거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아내와 떨어진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내를 설득해 봤지만 아내는 단호했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려고 했지만 아내는 거절했고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우울해서 미칠 것 같더군요. 아이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친구들도 만나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말하기 쪽팔리지만 몇 번 그 사람 사는 집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했는지 알려주지 않아 알 수가 없었죠. 알아보려면 방법은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아내가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났죠. 집안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저를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죠.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각자의 삶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렇게 넓고 넓은 집에 나 혼자라니. 아이들은 오지도 않고 손주들도 나 따윈 관심 없겠지. 내가 너무 늙긴 했나 보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를 기억하기나 할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었더니 저희 집 대들보인 장남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너무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들어가도 되죠? 그럼 아들아, 요즘 뭐하고 지냈니? 군대 주임원사가 하는 일이 뻔하죠. 근데 무슨 일로 온 거냐? 아참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말해보거라.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요. 어머니야 워낙 외로움 안 타시고 모험적인 분이라 걱정이 덜한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얼른 말해봐.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인 것처럼 거침없이 말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때가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장남이 저에게 제안한 것은 고급 요양원에서 사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듣자마자 든 기분은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은 저에게 버려지는 곳 같았기 때문이었죠. 나이가 들어 쓸모 없어진 부모들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그걸 예상이라도 한 듯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시는 줄 아는데 전혀 그런 곳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시설 모두 갖춰져 있고 거기 계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서 아버지가 거기 가시면 지루할 틈이 없으실 거예요. 밥도 맛있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장남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말했다시피 처음엔 기분이 나빴지만 이후로 솔깃했기 때문이었죠. 불안하지만 관심이 생겼달까요.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이 우울했던 기분을 거기 가면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생긴 거죠. 거기 가면 너희들 자주 올 수 있는 거냐? 그럼요 아버지. 집이랑 똑같은데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걱정도 마세요. 저희가 잘 챙길게요. 네 엄마는 뭐라고 하디? 어머니한테도 권유드렸는데 어머니는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다녀오신다고 해서 다녀오면
다시 얘기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관심 있으신 것 같던데요. 아들의 그 말에 마음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생 한 집에서만 살았던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결정하기로 했죠. 그렇게 장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그 고급 요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해서 본 그곳의 외관은 정말 멋졌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었죠. 낡은 곳도 보이지 않았고요. 직원들이 저희를 마중 나왔습니다. 웰컴 티와 작은 선물도 준비했더군요. 밝은 미소와 인사로 저희를 맞아주니 마음이 놓이긴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든 건 그 이후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둘러보니 크진 않지만 혼자 살기에 딱 좋은 전망 좋은 방,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기와 바둑 교실도 있었고 헬스장과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화관과 도서관 그리고 편의점과 미용실까지요. 제 아들도 들뜬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바둑하고 장기 교실도 있네요. 헬스장에선 PT도 공짜래요. 와 필라테스도 있구나. 없는 게 없네. 점점 제 마음은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나이 또래인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더 놓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이라면 분명 비쌀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아, 근데 여기는 얼마나 하니?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 집 정리하시고 남은 금액이랑 나머지는 저희가 다 충당할게요. 아버지가 남은 인생 편하게 잘 보내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부담해야죠. 아버지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금 마음이 찡했습니다. 점점 제 마음은 여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한 사람이 활짝 웃으며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두길이라고 합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좋아요. 저도 온 지 6개월 차예요. 표정을 보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오지랖을 부려봤습니다. 이제 자식들 걱정시키지 마시고 여기로 오셔요.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걱정투성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새 취미도 생겼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확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확실하겠거니 했어요. 결국 그렇게 고급 요양원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부터 바로 이사 준비를 했어요. 일사천리로 진행되더군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결정한 것이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사하는 당일 두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이 저를 보러 왔어요. 바보같이 눈물이 나오더군요. 저를 그곳까지 데려가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픽업 서비스가 있었기도 했고 아내처럼 저도 혼자 씩씩하게 가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차에 타니 금방 설레는 마음이 들더군요. 제 방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니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지만 아마도 설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비몽사몽한 채로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야 새로운 곳에 왔다는 실감이 들더군요. 저는 커튼을 재빠르게 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니 직원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라고 알려주더군요. 제가 늦잠을 자서 조금 늦었거든요. 전화를 했다곤 하는데 제가 못 받은 것 같았어요. 어쨌든 기분은 좋았습니다. 서비스가 좋잖아요. 밥을 안 먹었다고 밤까지 찾아와 주는 게. 식당에 도착하니 많은 동년배인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만난 두길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셨네. 영기 씨 여기에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어색하게 자리에 앉으니 다른 사람들이 웃으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자기소개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구영만이라고 해요. 포항에서 살다가 4개월 전에 왔어요. 나이는 50년생 용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말순이라고 해요. 용인에서 살다가 왔고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소개를 마치고 제 소개도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양원에서 살면서 좋았던 점이라든지, 취미가 뭔지, 재밌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등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군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향한 곳은 다목적실이었어요. 거기서 아까 왔던 직원과 다른 한 직원이 저에게 요양원 시설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 일정을 알려주더군요. 이야기가 끝나자 두길 씨가 저에게 오더니 오후에 소프트볼 수업이 있는데 같이 가자더군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관심이 생겨서 가보았습니다. 막상 해보니 너무 재밌더군요. 규칙도 쉽고 세심한 움직임이 필요한 종목이라 저에게 잘 맞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두길 씨는 저를 데리고 난 키우기 수업에 갔어요. 제가 조용하고 세심한 일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참 신기하더군요. 난 키우는 게 저희 로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매일매일 적응을 해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에게 제안했고, 저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엔 다 돈이니까 아까워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 나중엔 점점 재밌더군요. 왜 아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재밌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며칠 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때요? 어디 불편한 건 없으시죠? 그래, 불편한 건 전혀 없으니 걱정 마라. 새로 사람도 많이 만나고 활동하느라 정신없는 건 빼고. 좋아 보이니 다행이네요, 아버지. 요즘 뭐 새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은 소프트볼이 재밌더구나. 규칙도 쉽고 운동도 되고. 다행이네요. 제가 제안 드린 건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자주 올게요, 아버지. 그렇게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죠. 아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얼른 새로운 친구들과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2달 만에 저는 완벽하게 요양원에 적응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뒤 점심을 먹고 후 그 이후에는 날마다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점점 소프트볼 실력도 늘었고 난을 닦고 관리하는 기술도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늘었죠. 방에서 거울을 보는데 집에서 봤던 초라한 할아버지가 아닌 자신감 넘치는 멋진 노인이 서 있더라고요.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도 이렇게 여유롭고 즐거운 삶을 살진 못했는데 나이 들어 호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요양원의 삶이 매일매일 즐거운 건 아니었어요. 비가 많이 왔어서 야외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날에는 방에서 아내를 생각하며 많이 울기도 했어요. 고향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생각이 났고요.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두길 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막걸리와 안주를 사와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영길 씨, 술 한잔 하시면서 비워내시죠. 가끔씩은 술이 도움이 됩디다. 두길 씨는 저와 같은 나이 또래여서 그런지 제 마음을 잘 알아주었습니다. 대화도 많이 나눴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났고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도 더 친해졌고 난을 다듬으면서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이었죠. 그렇게 요양원에서 지낸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고 아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뭐하고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내 생각은 하는지 등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방 안에서 고독하게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래서 나가보니 두길 씨였습니다. 매우 어두운 표정으로요. 두길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떠난 제 아내가 그리워서요. 오늘이 안사람 기일이거든요. 저는 두길 씨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두길 씨는 제 어깨에 잠시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에는 같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두길 씨를 포함한 많은 분들과 외로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삶의 의지를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 요양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였죠. 식당 음식의 질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메인 반찬의 양이 점점 적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고 곁들이는 반찬만 남았어요. 직원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직원의 수가 적어지니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요양원의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수는 점점 줄었고 강사님도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이전과 달리 퉁명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안부도 묻고 식사 시간마다 연락도 해주던 직원들이 인사도 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길님 신청하신 난 수업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왜죠? 강사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럼 대체 강사님은 언제쯤 오십니까? 그건 저희도 모르죠. 강사님 모시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오시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의료 시스템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익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24시간 동안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제가 이 고급 요양원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 맞은 편방에서 살던 말순 할머니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료 담당 직원은 자리에 없었고 결국 동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모두에게 충격을 준 날이었습니다. 두길 씨와 제가 항의를 했지만 별다른 이야기 없이 넘어가고 말았죠. 이런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요양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요양원 욕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아침 밥 나온 거 보세요. 달랑 김치랑 밥이랑 물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맞아요. 저도 직원한테 따졌더니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거 있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싹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이사 오는 날 느꼈던 희망과 기대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분노가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 관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왔습니다.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스템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저희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에게 불친절하게 대답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영길님 말씀 잘하셨네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일이 고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 어머님, 아버님 분들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계라는 게 있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형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불친절했고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속해서 발생했고 결국 요양원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좋게 변해갔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져서 사람들은 점점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고 식사의 질이 낮아지니 아침을 건너뛰는 일도 많았습니다. 영길 씨, 요즘 어때요? 요즘 여기 온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처음에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걸까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다시 나가서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길 씨가 나간다면 저는 가까스로 친해진 친구 한 명을 잃고 말 테니까요. 우리 모두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요양원에 왔지만 그런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식당에 모여 밥을 먹으며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캑캑대며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식당은 한순간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고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얼른 119에 전화해 주세요. 여기 직원 없나요? 하지만 직원들은 그 상황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 본 척 했죠.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움직여야 해요.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직원에게 달려가 직접 말을 하니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구급차를 언제 불렀는지 정말 느리게 왔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정말로 곧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박한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할머니가 어떻게 될까봐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 구급차가 왔습니다. 요양원의 시스템이 이렇게도 망가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구급대원이 그제서야 할머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죠. 그날부터 요양원은 우리의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처음 느꼈던 설렘과 기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방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삶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그 다음 날 저의 주도로 요양원 사람들을 모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모았고 다 같이 모여 관리자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사는데 이런 식이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때와 말이 다르잖소. 하지만 관리자의 반응은 전과 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변명을 하고 지금 상황만 어떻게든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남은 인생을 여기서 보내기가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복도에서 직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으니 대충 해도 돼. 돈은 이미 다 받았잖아. 어차피 다들 나이 들어서 활동도 많이 못하고 기억력도 안 좋아서 절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게 아닌 단지 돈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두길 씨를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두길 씨,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하겠어요. 직원들은 우리를 그냥 돈 많은 애물단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요양원의 직원들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나중에는 저희가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불평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산책하고 있는데도 대놓고 담배도 피더군요. 야, 301호 할아버지 절대 기억 못해. 저번에 아들이 잘 부탁한다고 또 500만 원 주고 갔는데 그거 우리가 쪼개 먹자. 이 대화를 듣고 나니 요양원의 진짜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꿈꾸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어 갔고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저 직원이 저보고 할매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들이 절 보러 왔을 때는 엄청 친절하게 하다가 가니까 바로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장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장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장남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자세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슬퍼졌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아들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할 생각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차가 되었고 점점 더 가족과도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밖에 나가기보다는 방 안에서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두길 씨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영길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아들이 보낸 한약인데 이것 좀 먹어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두길 씨.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가 먼저 장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을 주지 않는 멋진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아, 나다. 잘 지내고 있니?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훈련이다 뭐다 해서 정신이 없네요.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많이 바쁘구나. 혹시 언제쯤 올 수 있니? 할 말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바쁘고요. 훈련 끝나면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암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아이들은
저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빠도 챙겨야 하는 게 가족인데 아이들이 정말 제가 귀찮았어. 요양원에 보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난만 그럴 수도 있으니 둘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나다. 잘 지내고 있니? 아빠, 미안한데 나 지금 촬영 중이야. 뭔데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해, 나 가봐야 해. 아니다. 일 봐라. 별일 아니야. 속으로는 지금 네 애비가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외면으로 인한 외로움과 쓸쓸함은 저를 더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가족들을 생각했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후회 속에 나를 지샜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보니 이사 오기 전 늙고 추레한 노인이 서 있더군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어도 깊게 파인 주름과 뻣뻣한 머리카락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처럼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만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다들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겠죠. 며칠 뒤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로비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을 보며 가족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전화도 한 통 없사 제가 먼저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 말을 들으니 가족이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충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제 생일날 다 같이 즐거워하며 맛있는 식사를 하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지금의 제가 더 초라해 보이더군요. 이제 어떠한 기대도 희망도 없던 와중 두길 씨가 와서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저는 대충 옷을 갈아입고 나갔죠. 두길 씨는 제가 너무 어두워진 걸 보고 바람이라도 쐴 겸 나가자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가자마자 직원들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늦은 시간 우리가 나오면 신경을 써야만 해서였을 겁니다. 우리도 시선을 의식해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 하는데 관리자가 와서 뭐라고 하더군요. 박영길, 최두길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가시죠? 산책 좀 하려고요. 안 됩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시면 감기 걸려요. 가뜩이나 나이 드셔서 면역력도 약하신데. 그러다 진짜 감기 걸리시면 그쪽도 손해고 저희도 손해예요. 저희가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챙겨요. 그쪽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아플 때 제대로 봐주지도 않습니까?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요. 저희는 모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내가 내 돈 내서 요양원 들어왔는데 왜 저희를 못 잡아 먹어 안달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잘 따라주시지 않는 건 그쪽이잖아요. 뭐라고요? 그쪽? 저는 여기 사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관리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방으로 돌아가 장남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아, 나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면 너도 분명 화가 날 거다. 아버지, 늦은 시간 무슨 일이세요? 한번 들어봐라. 아버지 지금 새벽이에요. 저 훈련 때문에 새벽 5시에 나가야 한다고요. 내일 이야기해요. 내일 알았죠? 제가 연락드릴게요. 장남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두길 씨는 저희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영길 씨 괜찮아요? 여기 앉아서 차 한 잔 마셔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초라했던 적은 얼마 없을 겁니다. 두길 씨에겐 고마웠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더군요. 요양원의 생활이 이렇게나 힘들고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님 버텨야만 했죠. 그 사건 이후로는 산책도 별로 남지 않은 프로그램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또 직원과 싸울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식사 시간을 축소하고 그 시간 안에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램 수를 더 줄이고 일괄적으로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공지를 듣고는 모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거칠게 항의했지만 역시나 통하지 않았죠. 저는 통하지 않을 걸 알기에 가만히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나도 예민해져서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서로가 아닌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하호호 웃으며 함께 밥을 먹고 운동을 했던 사이인데 말이죠. 틈이 날 때마다 관리자에게 갔어. 항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더군요. 이제 벗어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장남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다. 난 여기서 당장 나가고 싶다. 여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너네가 바쁘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당장 여기서 날 내보내줘. 아버지,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거기다 얼마를 넣었는데요. 저희도 힘들어요.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저희도 가족이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조만간 애들끼리 얘기해서 찾아갈게요. 가족의 이런 차가운 냉대는 정말 적응이 안 되더군요. 이게 내가 사랑하던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저를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믿을 구석이라곤 두길 씨밖에 없었죠. 하지만 두길 씨도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일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두길 씨는 밥을 너무 적게 주는 직원에게 더 달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려 두길 씨가 조금 화를 냈는데 그 직원이 두길 씨를 밀어버렸습니다. 두길 씨는 땅바닥에 내팽겨쳐졌죠. 그 모습을 본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가 멱살을 잡았죠. 하지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젊은 직원은 저를 잡아 던진 다음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곤 식당을 떠나더군요.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던 아무도 그 상황을 말리지 않았던 겁니다. 주변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직원들도 말이에요. 저는 아파하는 두길 씨를 부축해서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곤 차를 한 잔 타서 두길 씨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두길 씨, 우리 나갑시다. 나간다고요? 어디로요? 어디든지요. 저희는 이런 취급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저희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찾아야죠. 이렇게 시들해지다가 죽을 순 없다고요. 두길 씨는 제 말을 듣고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직 힘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죠.
당장 나갑시다. 두길 씨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용기를 가지게 되더군요. 그래요, 두길 씨.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새롭게 시작해요. 남들한테 도움받지 말고요. 그럼요. 노장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근데 우리 정말 나갈 수 있을까요? 계약도 있고 관리자들이 절대 쉽게 내보내주진 않을 텐데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양원을 어떻게 벗어날지, 떠난 뒤엔 어떻게 살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등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알지 못할 힘이 안에서 샘솟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두길 씨와 요양원의 문제점을 함께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관리자의 못된 언행부터 불공정한 규칙, 식사의 질, 없어지는 프로그램들까지 모두요. 적다 보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들이 저희를 무시하던 순간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어요. 나중에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었죠. 그렇게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거였죠. 직원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니 무방비에 가까웠습니다. 저희는 어디를 가든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몰래 영상을 찍고 녹음을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저희가 해야만 했죠. 그들은 역시나 저희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저희가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우리는 모든 멸시를 참아가면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다 수집한 다음 검토도 함께 했죠. 고생했어요, 두길 씨. 아니에요. 영길 씨 아니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나저나 저희 진짜 대단하네요. 무슨 첩보영화 같았어요. 두길 씨가 잘해주신 덕분입니다. 안 걸리기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권리를 되찾으러 가요. 저는 그 증거를 토대로 지방 언론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나쁜 짓들을 모두 다 말했죠. 그 기자는 저희에게 증거를 요청했고, 저희는 가지고 있는 증거를 그들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기자가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희는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자는 모든 증거를 보고는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짐을 싸놓고 샤워를 하고 몸을 단정히 한 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기자를 만나 인사를 하고 함께 관리사무소로 걸어갔습니다. 긴장되었지만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우리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관리사무소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관리자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계약 해지해 주세요. 남은 기간 금액 전부 환불해 주시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죠? 전 더 이상 이곳에 만행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잘 모르시나 본데. 계약이란 건 그리 쉽게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경고예요. 좋게 얘기할 때 계약 해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얌전하게 나갈 겁니다. 관리자는 제가 당당하게 나오자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나이 더 먹었다고 공손하게 해주니까 내가 우습게 보여요? 큰일 당하기 전에 얼른 나가요. 그때 기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여기 끼는 거예요? 기자는 자신의 사원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기태 기자입니다. 어르신분들이 보내주신 증거자료예요. 한번 보시죠. 당신들의 폭언, 식사 질 떨어진 거,
시설물 관리 미비, 프로그램 관련 계약 불이행 등등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반하는 증거들입니다. 관리자는 기자가 내민 증거의 말을 더듬거리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헛소리하지 마시고 빨리 어르신들 계약 해지부터 해주세요. 네. 그럼요, 당장 해드려야죠. 그런데 중도 계약 해지할 경우에는 부담금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오늘 뉴스 나오기 싫으면 제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액 환불해드려야죠. 그럼요. 관리자는 재빠르게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관리자 및 많은 직원들에게 당했던 무시와 멸시를 한 번에 되갚아 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저와 두길 씨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분노와 슬픔이면 멱살을 잡고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길 씨가 나서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과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대한 거 사과하세요. 안 하면 이 증거 다 언론에 퍼뜨릴 거예요. 그럼요. 사과드려야죠. 어르신들께 지금까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옥 같은 요양원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오자마자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사서 한 잔 마시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곤 계속 연락을 하자는 약속을 하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죠. 저는 지금 작은 주택을 사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길 씨와는 지금도 가끔 만나며 그때를 회상하곤 합니다. 아내와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요양원을 탈출한 뒤로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자신을 억눌러가며 주변에게 맞춰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